예, 안녕하세요. 이렇다 68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마돈나고요.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목도 길고 허리도 길어서 슬픈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네, 사슴 김천입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실 텐데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최근에 목을 다쳐갖고요. 네, 목이 길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목이 참 길구나. 다칠 네. 곳이 많구나. 그러니까. 삘 곳도 많고. 그러니까 목이 짧았어도 안 그랬을 건데 우리 사슴 찬이쌤은 허리도 길어가지고 허리도 근데 아프잖아요. 목이 짧은데 다치면 얼마나 더 슬플까요? 아, 예. 아, 다칠 목이 없어요. 목이 다칠 목이 짧은 없나? 사람은. 아, 붙어있나? 근데 예. 목병은 거북목에 자주 오는 건데. 맞아요. 거북목은 이분인데. 아, 제가 거북목이라서 네. 목이 좀 자주 아파요. 저는 거북목은 아닌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님은 다행히. 아플 목이 없고 일단. 어쨌건 MRI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거 왜 갑자기 찍자 그래갖고. 아이고, 참. 예. 그 제가 어제요. 그 문재인 정부 국정 계획을 점검하는 정책 토론회를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주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고우면의 정치였었어요. 좌고우면. 자고우면. 그러니까 그러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이런 네. 의미인데요. 네네. 예. 이제 각종 그 이제 국정 과제가 실천 과정에서 이렇게 갈짓자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 발제자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수혜자이기는 하지만 또 적폐청산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촛불 혁명 이후에 적폐청산 뭐 적폐청산 하는데 제가 사실 적폐청산이 뭔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다 알고는 있겠지만 한자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 네. 어. 한글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폐라는 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라는 뜻이고 또 쌓인 그럼 적자. 그럼 또 폐단이 뭐냐? 어떤 일이나 음.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래요. 음흠. 이제 청산은 서로 간의 채무나 채권 관계를 세마여서 깨끗이 해결한다.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적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청산의 방식은 어때야 하느냐 이런 게 좀 분명할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션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이렇다 해서도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온전하지 않은 참정권이나 기본권을 다시 돌려놓는 개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네. 개헌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모시고요? 네. 오늘 법을 전공하셨죠. 법을 옛날에 전공하신 한 적 있죠. 옛날 한 적이 있으신 거예요. 네. 법을 전공하신 우리 슈퍼바이저님을 모시고 예,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도 인사했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슈퍼바이저님 그 최근에 우리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 해가지고 네. 활동도 하시고 그때 발언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열리는데 안 가세요? 아, 갑니다. 일요일 날 떠나는데요. 네, 네, 그 마침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빨리 와야 돼서 아마 일주일 정도 있다가 급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간 김에 좀 이렇게 좀 둘러보시면 좋을 텐데. 근데 추석인데 왜 빨리 오세요? 누가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아, 추석이 제가 그래도 집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머님 모셔야죠. 아, 그렇구나. 뭐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하시는 거예요, 가셔서? 예,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아무 발표 없이 하고요. 아, 순수 하는 참가자. 얘기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사실 네. 지금까지 세 번 참여했군요. 아, 16 세 번이요? 네. 이 16차 대회 작년에 했던 한국 대회까지 네네. 2012년에 미넨 대회에서는 키노트 스피커였고요. 오, 기조 기조 발제. 발제였고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 몬트리올 대회죠. 몬트리올 대회에서도 발표를 했고 네. 서울 대회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네. 순수 참가자로. 그래서 열심히 좀 경청을 하고 네, 네. 사실 이게 2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1년 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해 쉬는 것 같아요. 느낌상. 아, 네, 아, 그렇죠. 쉬는 거 아니면 거기서 요청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자기가 신청하는 건데요. 신청하는 거예요? 네네. 키노트 스피커 빼고는 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청하는 건데 그렇구나. 그럼 찬이쌤, 우리 사슴 찬이쌤은 어떻게 안 제가 가시나요? 그 목도 안 좋고 한국에서 할 일도 있고 네. 누군가는 또 연구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도 하고 그렇죠. 하고 빠지기로 했고 우리 연구소 관리 담당. 저희 우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네. 이건민 연구원이 발표
하고요. 공식 발표하죠. 네, 이건민 연구원. 그리고 네. 이번에요? 네, 이건민 연구원입니다. 이건민 연구원이 아직 이렇다는 그 아직 페이퍼를 나오지 우리 않으셨는데. 연구소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네. 서로 검토하고 토론한 페이퍼라 사실 우리 연구소의 대표 페이퍼 발표는 네. 이건민 연구원이 하게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그러면 저는 이건민 연구원 다녀오시고 알았을 수도 나서 우리 한번 초대를 해서 그렇죠. 예. 같이 이렇다 해서도 그 갔다 온 후기를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 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예, 예. 그것도 괜찮고요. 네. 네. 이건민 연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우리 세계 기본소득 주간이에요. 네. 원래 대회 열리기 전주에 열리거든요. 네. 18일부터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인데 네. 여러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에서 지금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온국민 기본소득운동본부가 기본소득 개헌운동 차원에서 네. 네. 어제 홍대에서 거리 캠페인했고요. 네. 내일은 이제 강남역에서 캠페인할 예정인데 이거 방송할 때쯤이면 다 끝냈겠구나. 그렇죠. 네. 이게 업로드되는 때는 이제 이미 네, 어쨌건 뭐 인터넷에서 좀 어떻게 했는지 네네.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에서 네네. 기자회견 했을 때 또 우리 슈퍼바이저님 발언에 대해서 명령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놀랐던 건 그냥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전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몇 번 들었던 분들이 네. 이번에 발언이 되게 좋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이 좋았냐 그랬더니 내용이라기보다 그 어떤 강한 기계. 의지와 기계와 그렇죠. 열정이 느껴졌다. 그래서 저 정도가 열정이냐 그랬더니 이분은 워낙 너무 귀찮아하셔가지고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볼 때 아지테이션에 아주 준하는 아주 멋진 글이었어요. 예, 물론 뭐 만화였어요. 내용도 좋았다고. 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네네. 유튜브에도 있고요. 우리 사진도 찍었잖아요. 예, 사진도 예, 찍었죠. 예.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뭐 기본소득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음. 오늘 주제가 개헌인데요. 네네.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지금 계속해서 개헌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몇 번째죠? 좀 많이 네, 한 것 같은데 많이 그동안? 했어요. 네, 이번이 네. 10번째입니다. 네. 10번째요? 네. 9번째 개헌이 이제 87년 네네. 6월 항쟁 이후 노태우가 이제 6.29 선언에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해서 27일 날 10월 27일 네네. 87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로 개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9번째 헌법 개정이에요. 그때가 9번째네요.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사실 그때는 헌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사회가 또 어떤 민주적인 제도의 민주화를 이루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저희 그 어렸을 때 음. 그 사회 시간에 보면은요. 발췌 개헌이다, 뭐 사사오입이다. 이승만. 예,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 하면서 네. 개헌의 역사를 배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죠. 정치 경제 시간 배우죠. 예.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발췌 개헌이나 뭐 사사오입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개헌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편에 되게 부정적인 주로 나쁜 일에 이용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예. 독재를 연장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뭐 예. 이런 도구로 예. 이렇게 이용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근데 이제 마지막 개헌이 이루어진 게 30년이나 됐다는 건 뭔가 이 87년의 개헌이 이전의 개헌과는 달리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을 가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찬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그때 와우. 진짜 한창 학생 한창 시절에 때죠. 한창 대학생 때고요. 시절이었죠. 예. 거리에 헤매고 다녔죠. 예. 마도님이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네. 예, 이게 30년 동안 안 바뀐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견고한 어떤 좀 준비가 되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네.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흐른 동안에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진 게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둘 다 거대한 시민의 항쟁으로 이루어낸 개헌인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알다시피 4.19 혁명 이후에 네. 60년 6월에 3차 개헌인데 네, 그때 이루어진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같은 해인데요.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서 헌법의 소급입법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부칙을 개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60년에 있었던 4차 개헌인데 이 두 개는 이제 4.19 혁명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1년도 안 돼갖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갖고 다 무효화되죠. 뭐 그 이후도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이 다 독재를 위해서 삼성개헌, 유신개헌, 뭐 8차 개헌 막 이런 거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9번째 개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19 혁명과 6월 항쟁 네네. 이거로 이루어진 개헌 말고는 다 독재 연장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87년도에 개헌된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투쟁으로 또 이뤄낸 항쟁으로 거죠. 예. 대통령 직선제라는 걸 좀 이뤄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큰 어떤 민주주의 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민이 주장하는 어떤 큰 건을 우리가 쟁취해 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30년 동안 지속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네. 드는데요. 네. 그 외에도 좀 중요한 진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9차 이제 개헌이었던 네. 87년 개헌을 한번 검토해 보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이 폐지됐어요. 예. 아,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대통령- 국회 상권이 있었는데 있었죠.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강했죠. 네네. 뭐 프랑스 헌법을 배운다니 무슨 헛소리 해가면서 네. 전두환의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켜놨던 것이 이제 폐지됐고요. 네. 국회가 다시 국정감사권을 가지게 됐고요. 아, 그래서 이제 88년부터 국정감사하고만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통령이 권한은 좀 줄게 된 거네요. 그리고 네네. 국회 권한이 좀 늘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로 없앴던 헌법재판소가 부활됐습니다. 아, 네. 그 박근혜 탄핵을 한 그 헌법재판소가 이때 요때, 생겼다고. 네, 요때 생긴 겁니다. 아, 다시. 되네요. 예. 그다음 이제 언론 검열이 폐지되고 네.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됐고요. 물론 헌법적으로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는 좀 더 별 문제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최저임금제 시행이 명시됐고요. 헌법에 네.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 규정들이 추가된 그런 개헌이 바로 87년의 9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 차인 선생님이 예. 1987년도 헌법의 의의를 좀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행 헌법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해서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당연하죠. 그래도 예. 그 우리가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30년. 30년 동안 3번의 강산이 그렇죠. 변했고 맞습니다. 좀 미흡한 것도 있을 것 같다고 세상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변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 오늘 헌법 개정과 예.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텐데 네. 슈퍼바이저님은 현행 우리 헌법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죠? 네, 아까 지금 차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지금 대통령 직선제하고 기본권의 강화 그리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거 이런 걸 이제 9차 개헌. 의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죠. 일단 기본권을 강화했다 그러지만 사회적 기본권 문제에서 보면요. 87 헌법 기본권 조항이 98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는 게 또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 강화가 어떤 헌법 개정에 이번 이제 헌법 개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본권이 많이 부족하다 이거죠. 네, 그래도.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가 IMF 했으나, 이후에 뭐 뭐 무너진 걸 특히 봤잖아요. 기본권 네. 중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네, 네.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네, 네. 들고요. 마침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뒤에 좀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건 이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부재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직선제로 바꿔서 대의 제도에 있어서 어쨌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은 네. 했죠. 근데 뭐 국민 투표권이라든지 법률과 헌법에 대한 국민 발언권이라든지 국회의원 소환권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상당히 특이한. 아. 다른 나라 애들은 조금씩 다 보장하고 있죠. 상당히 근데 문제가 아예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거고요. 뭐 헌법에 국회의원 선출이라든지 대통령 선출 뭐 등등 선거 제도와 관련돼서 평등 선거라는 규정이 있긴 있으나 네. 여전히 대의 제도에 있어서도 이 평등한 일표 일가치의 평등 선거 원칙, 비례 제도라든지 농용 비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경제 조항일 텐데요. 뭐 119조 1항 2항이죠. 119조 1항을 읽어보면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질서를 한다는 거고요. 경제적 자유의 시장 경제죠. 네, 그다음에 2항을 보면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해 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아, 규정이네요. 이게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헌법에 그렇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1항과 2항은 이제 유기적 관계에 있고요. 1항은 시장 경제를 규정했고 2항은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규제자로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그 네. 규제하는 목표는 적정 소득의 분배라든지 경제적 지배력의 남용 방지라든지 뭐 등등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게 목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헌법자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상 경제 제도를 사회적 시장 경제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딱 이 부분이 이제 1항, 2항을 합치면 사회적 시장 경제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신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이게 2항을 많이 공격했죠. 경제 민주화 규정을 여기 이제 시장 경제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럼 뭐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그 보수주의자들 또는 시장 지상주의자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헌재 판결을 보면요, 자유시장 경제가 아주 여러 가지 갖가지 모순을 수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판결을 보면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당황할 판결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이렇게 좌파가 보면, 많네. 네, 뭐 어쨌건 이렇게 보면 이 사회적 시장 경제이긴 한데 사회적 시장 경제 안에서 그러면은 한국 현행 헌법의 경제 조항이 대단히 또 진보적인 거냐, 대단히 사회적인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일단 그 경제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126조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네. 126조를 보면 국방상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헌법에 국유 혹은 공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거는 이거 있긴 있죠. 아주 진보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해석을 하면은 네. 아주 국민 경제상 아주 긴박한 필요가 있으면 뭐 사회화도 된다라는 조항이긴 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간절한 필요 요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좀 차이는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보다요. 네. 일단 이게 유사한 조항인 독일 연방 기본법 15조하고 비교를 보면요. 네. 물론 이 15조는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이 생길 때, 그러니까 2차전 끝나고 네. 당시에 이제 재헌의회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재헌의회 네. 시절에 물론 거기 공산당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15조가 발동된 적은 좀 없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15조의 문구를 보면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할 수 생산수단 있다. 사회화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의 공유재산 또는 할 수 공동관리 있다의 경제. 조건을 그런 거고요. 네네. 네. 우리 헌법은 할 수 없다. 음. 그리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할 수 없다에 대한 조건으로 그런 겁니다. 하나는 포지티브한 거고 하나는 그렇죠, 네거티브한 네거티브한 거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훨씬 더 적극적이네요. 독일의 네. 헌법이.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 사회적 규정성이라든지 네. 이런 측면들 뭐 진보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과연 경제 조항이 지금 현재 이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토대의 변화, 네. 뭐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일자리의 미래라고 얘기하든지 새로운 뭐 정보자본주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새로운 문제 의식 속에서 네. 경제 헌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릴까요? 네. 통치구조요. 통치구조. 통치구조. 예. 네. 지금 뭐 통치구조가 지금 헌법 개헌 논의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네. 국회 개헌 특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치구조고, 그리고 그게 이제 4년 중임제로 바꾸니 많이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헌법의 통치구조는 좀 고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무총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식이라 그러면은 이건 프랑스식은 이원 집정부제니까 네, 네, 네. 국무총리는 의회의 다수파가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문제가 없죠. 각각 권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내각제든지 그럼- 아니면 미국식으로 아예 대통령제든지 네, 네. 그러니까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라는 특색을 갖고 있는데 사실 원내의 다수파가 네, 네. 국무총리 임명을 계속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네. 총리는 계속 공석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우리가 일단은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조항과 관련돼서 얘기를 먼저 해주셨잖아요. 네, 그 네. 이제 경제 조항에 있어서 독일의 헌법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독일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진보도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독일은 이 사회적 시장 경제 원조 중에 원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설명하신 한국도 거 사회적 들어보면. 시장 경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한국도요? 사회적 성격이 사회적 규정성이 좀 덜하다. 물리 네네네. 해석만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민주주의 부재랑 네. 또 사회적 기본권의 부족
에 대해서 네.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 개원특위에서 진행되는 얘기를 언론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이원집 정부제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만 좀 집중되어 있는 듯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개원특위가 작동은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들이 지 밥그릇만 챙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개헌 로드맵에 따른 TV 토론이나 전국 순회 지방 토론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 개헌과 관련돼서 사실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이거 개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다는 것인지 사실 그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런 의혹을 떨치기가 힘들죠. 네. 현행 헌법에 국민 발의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하자고 발의할 네. 수는 없어요. 서명 받을 수도 없고 네. 서명 받는 데 그게 유효한 서명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뭐 효력이 있는 서명이 아니죠. 근데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인데 사실 뭐 현행 헌법이 국민 발의권을 보장하건 안 하건 아래로부터 시민 참여가 보장되고 권장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된다. 이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점에서 개헌특위 활동은 매우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은 계속 이 개헌특위 논의가 그냥 통치구조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뭐 이 점에서는 지난 6월 26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기본권 확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 공표가 있었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참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답게 참 개헌특위 논의에 생산적으로 개입했다. 그래서 논의가 통치구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을 훑어봤는데요. 이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인권 개선이 큰 이제 진전을 이루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들고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예. 그런데 네. 이 국가인권위에서 한 헌법 개정안에는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허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성애 반대 쟁점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이제 청취자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인권위 개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하는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동성결혼 허용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네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예. 그걸 좀 청취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지금 뭐 꼭 그것만 그 동성 그것만 얘기를 하지 말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전 중요한 인권적인 어떤 조항들이 많으니까요. 네네. 그걸 검토를 해보면 먼저 이제 1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인권 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된다. 감동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또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주자라든가 네네. 다양한 인권들을 보장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겠죠.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아까 이제 난리치는 이제 일부 기독교계는 이것도 이제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왜 국민만 보호해야지 네. 사람을 다 보호하면 이슬람이 막 쳐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또 성별, 종교, 네. 인종, 언어, 출신 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요 얘기예요. 예. 아니 과거에도 차별금지 규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라고 돼 있었어요. 아 간단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신분은 좀 옛날 거죠. 사실 노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별로 의미가 없고 네. 성별과 종교 정도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네. 아까 제가 읽은 거는 굉장히 많죠. 많죠. 인종, 그 중에서 언어, 뭐 장애. 성적 지향도 네. 들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것만 끄집어내서 네, 네. 일부 기독교가 이 전체가 마치 네. 그게 마치 제일 뭐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면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부 다 열거한 겁니다. 네, 이제 네, 적극적으로 열거한 게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기본소득과 네. 자립 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장한 거. 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네. 또 참정권 확대로서 국민 발언권.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지금 없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네, 네. 요거를 신설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소환권도 신설하도록 한 거. 네, 이제 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군인 인권 침해와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대체 복무권을 인정한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명시한 것, 네.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규정화해서 보호한 것 등이 매우 이번 인권위 안에서 중요한 어떤 기본권과 관련한 개선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하도 이 저기 그 성소수자 관련된 그 동성결혼 허용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사실상 이렇게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미처 몰랐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담겨 있되 아주 조목조목 낱낱이 다 이렇게 적어 규정을 해놨네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기본권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슈퍼바이 좀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일단 해보면 좋을까요? 인권위가 제시한 부분들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차별 금지 조항이라든지 평등 조항, 네.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그다음에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 인정 등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야 뭐 다 국가인권위가 잘 제시했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네.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거론을 했지만 좀 내용이 부족하거나 거론이 안 된 부분 네. 같은 초점 맞춰서 논의를 하는 게 아하. 좀 생산적이지 인권위에서 않을까. 좀 모자란 거. 모자란 좀 거. 부족하다고 네. 생각. 어떤 게 있죠? 그 예를 들자면 일단 참정권 부분, 그다음에 기본소득 참정권. 부분, 그다음 경제 조항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먼저 참정권에 대해서 인권위 개헌안을 검토를 해보고 이후에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을 좀 네. 살펴봤으면 네네. 좋겠어요. 예. 먼저 참정권에 관한 인권위안을 먼저 한번 보죠. 예. 네. 이 인권위안에서 참정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제 5절인데요. 40조, 41조, 42조에 해당해요. 네. 예, 먼저 국민투표권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권자,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권자죠. 네. 3% 이상으로 국민투표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인권위 개헌안입니다. 이 우리 이때까지 없었던 거죠. 네. 현행은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고요. 대통령도 중요한 사안에서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국민은 발의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 국회의원 선거권자 3%가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우리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구단에서 조례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결국 국민 국가 전체. 청소년의 국민 네, 전체의 국민 전체. 예, 발언권은 없다. 국민 투표권이 네, 없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 발안권을 신설하는 건데요. 네.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는 네, 네. 제정하거나 하는 건 역시 아까와 똑같이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3%. 네, 네.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 그런 소견이 있으면 국민의 네, 5%로 국민이 이런 의견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이제 제정하거나 개정을 개정할 할 때 그동안에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다 가져갔다면 이제 국민들한테도 그런 권한을 주겠다. 이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국민 발언권이라고 예. 보면 되겠죠. 예,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원 소환권인데 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걸 네. 필요하다고. 역시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3%가 발의하면 네, 일단 시작할 수 있고요. 네. 그 투표자 그래서 이제 그걸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개헌이 안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청했습니다. 이거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날라갈 국회의원 네. 몇 명 되네요. 네네. 기억나. 네. 이제 머리 스쳐가시죠 그런 네네. 분들. 네. 이게 되게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에만 한정하자면 특별히 보완할 점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참정권이라고 우리 얘기할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대의민주주의의 선거권, 피선거권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참정권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직접 민주주의 이게 참정권에 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네. 네. 저희도 저도 전폭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권 등에 대해서 헌법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둬서 선거제도 개혁에 지침이 되도록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슈퍼바이저님이 잠깐 언급했던 뭐 투표제, 선거제도 관련된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의제 민주주의를 다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권위안에는 우리가 저번에 다룬 것과 같은 그때 이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님 오셔서 나눴었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물론 헌법이 선거제도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입법에 의해서 관련 형성돼야 법률을 되는 써야죠. 거고요. 예. 근데 어쨌건
헌법이 기본적 원칙을 밝힐 필요는 있죠. 네. 물론 현행 헌법에 그런 원칙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네. 제3장 국회를 보면요.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네. 있고요. 네네. 제4장 정부를 보면요. 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선출한다. 그러니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그러네요. 4대 선거 원칙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보통 선거만 아니라 평등 선거도 이 핵심 원리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게 보통 선거랑 이 평등 선거랑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이 보통 선거는 이제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아, 이게 보통 선거고요. 네, 평등 선거는 그렇게 투표한 한 표 한 표가 네.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게 이제 어허. 평등 선거예요. 예, 아, 예, 예.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보통 선거는 1인 1표, 네, 네. one person one vote. 네. 평등 선거는 1표 1가치, 음. one vote one value.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이 한 표의 선거권을 갖는다는 얘기와 그렇게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다 완전히 다르죠. 얘기일 수 있겠죠. 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우리가 거니까 80 표의 가치가 같지 않죠.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음. 그 선거의 사표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뭐 엄청 많겠죠. 51%.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수 이상이 다 사표가 돼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표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평등 선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예.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평등 선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제가 중요하죠. 그 네. 얼마 전에 로버트 달이라는 정치학자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표의 평등에서 모든 표는 평등한 것으로 계산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평등 선거 개념이라고 일표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렇구나. 예. 물론 이제 헌법에 이제 두 번이나 평등 선거 1표 1가치 원리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네. 헌재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분명하게 이게 1인 1표 보통 선거와 1표 1가치 평등 선거가 분명하게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되는가 여기 좀 따져볼 필요가 슬쩍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네,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판례를 내렸죠. 보면은 이제 평등 선거는 1인 1표와 1표 1가치 두 가지 원리를 모두 의미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 선거는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죠. 네네. 그 투표의 성과 가치 평등, 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한 정도에서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1표 맞아, 1가치죠. 이게 평등. 네.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걸로 이제 헌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2001년이군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건 매우 부분적이지만 네. 비례대표를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하게 된 있고 거죠. 소위 뭐 단순 다수 선거제를 중심으로 한 네네. 혼합형 선거 음흠. 제도를 뭐 갖게 된 그래봤자 거죠. 300석 중에 47석밖에 그렇죠. 안 되니까. 어쨌건 이때 이 이때 판결이 이 이제 판결이 중요했죠. 이제 그래서 중요해서. 그렇게 그게 비례대표 생기게 된 영향을 거죠. 비례대표제 네. 그 영향을 네. 미친 거네요. 네,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1표 1가치 원칙이 평등 선거 원칙으로 확실히 파악이 되고 보통 선거는 1인 1표 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좋은데 이 헌재 판결을 보면 평등 선거가 오히려 보통 선거보다 개념적 내표가 더 큰 걸로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 그렇죠. 판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가 41조죠. 네. 네. 대통령의 선출에 대한 규정 67조에서 평등 선거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이 얘기는 통치기구의 구성 원칙으로 이게 제시가 되고 있지 국민의 확실한 권리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즉 기본권에 나와야 된다. 참정권에 이 문제를 확실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권리로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 라는 그러니까 선거 제도라는 측면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참정권의 내용으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그래야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커다란 어떤 헌법상의 동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법을 그렇게 바꾸려면 네, 헌법에서 네. 이렇게 먼저 규정을 또 해주면 예, 네, 예. 선거법 개정이 훨씬 더 헌법적 원칙에 충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슈퍼바이저님 이걸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24조를 보시면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에 대한 규정이죠. 아주 좀 그러니까 내용이 기본권입니다. 없네요. 네, 네. 뭐 법률이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네, 선거권에 대해서. 네. 뭐 이때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것은 사실은 몇 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는가 이런 것을 뜻하고 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음.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의 요건, 그러니까 몇 세부터 부여되는가, 또는 1인 1표
일표 일가치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법률 유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근데 법률로 정해야 되는 세 가지. 그러니까 요건과 1인 1표, 네. 일표 일가치를 일가치. 보장하기 위한 절차. 네, 네. 이것은 뭐 법률 이렇게 정한다. 규정을 하자 이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1인 1표, 일표 일가치의 평등한 선거권이나 문구를 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41조 현행 헌법 41조 67조의 선거 제도의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선거에서 평등 선거의 의미를 기본권의 내용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개정안을 만들어 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평등 선거에 대한 의미를 좀 담아내신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도 좀 이루어지고요. 이제 만약에 네. 헌법이 이렇게 바뀌면 네. 안 할 수가 어쨌건 없죠. 선거제도는 이 헌법의 선거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잖아요. 안 그러면 네, 위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입법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표 일가치의 평등한 선거권 여기 확 꽂혔어요. 네, 그거를 네. 물론 여러 가지 보장 방식이 있어요. 독일식 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스웨덴식으로 네. 전면 비례대표제 개방형 명부제를 할 수도 네, 있고 네. 네덜란드식으로 전면 비례대표제 음. 폐쇄형 명부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그건 이제 선거법에서 규정이 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음. 비례대표제라도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네, 네, 네. 근데 어떤 걸 정할 것인가는 선거법에서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음. 국민의 권리다 이게 1인 1표뿐만 아니라 1표 일가치가 국민의 권리다라는 것은 네. 헌법에 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게 개정이 되면은 사실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을 바뀌었죠. 현행 선거법 헌법이 그렇게 바뀌면 이제 바꿀 그럼에도 수밖에 불구하고 없죠. 선거제도를 안 바꾸면은 뭐 헌재 소송이 일어날 거고 네. 그리고 헌재가 뭐 판례를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참정권과 그 기본소득 개헌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 일단 참정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네. 2부에서는 기본소득 개헌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좋습니다. 뵐게요. 네.